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의 범인 60대 김모 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김 씨가 20일 전부터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목 안쪽 정맥이 다쳐 2시간가량의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도 연기되는 등 정치권의 주요 일정들도 취소됐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와 충돌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승객은 전원 탈출했지만 항공기에 타고 있던 5명은 숨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흉기 테러 저지른 이유, 또 이 배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만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범 수사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갑니다.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지자인 척 다가와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67세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제압돼 바로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살해하려 한 건지 등 범행 동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최근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등 범죄를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아울러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은 69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지금 회복 중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술을 마친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2시간가량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 의식이 있는 등 위급 상황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왼쪽 목 부위에 1.5cm 크기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수술은 어제 오후 3시 45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당초 의료진이 1시간으로 예상한 수술 시간이 2배 가까이 길어졌지만 수술이 잘 끝나 이 대표는 수술 이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면회 가능 시점에 대해선 추후 병원 측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피습 현장 인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된 뒤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이송 이후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잇따라 병원을 찾으면서 병원 주변엔 여전히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 저녁 이 대표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예고했지만 취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범인은 이 대표 이름이 쓰인 종이 왕관을 쓴 채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전에도
이 같은 모습으로 이 대표의 행사장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범인 김모 씨는 머리에 파란색 왕관 모양의 종이띠를 쓴 차림새를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란 문구도 적어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지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참석한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도 똑같은 차림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리 행사장 건물 밖으로 나온 인물의 머리엔 파란 종이 왕관이 있었고 손에 든 종이엔 내가 이재명이란 문구도 적혔습니다.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도 이 대표 동선에 맞춰 차량 조수석 바깥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지지자들과 당 관계자들에게 밀려 더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당국은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비상총회를 열고 당 운영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도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비상의총 개최를 알리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와 당 운영과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며 피습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을 땐 당무를 이어갔습니다. 당내 정치 일정은 대표 피습으로 사실상 전부 멈춘 상황입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4월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활동 절제를 당부했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세력 탈당 움직임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잇따라 예고됐던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과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의 최후 통첩도 미뤄졌습니다. 오늘 예정된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의 3자 대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서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테러로 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먼저 현재 이 대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서울대병원에서 옮겨졌고 이제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새 벽두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랐고 총선이 99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테러 피습 있어서는 안 될 일.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뉴스에 단순 피습 이렇게 나와서 예. 구타를 당했나 하고 그것도 큰 우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걸로 미뤄볼 때 네네. 이거는 분풀이 피습이라기보다는 제거잖아요. 살인의 의도라는 게 제거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정당의 대표를 제거한다. 예. 이거는 사실은 그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전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정당만 노력해서 수사기관만 노력해서 경찰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전 국민이 이번에 한번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분위기도 참 참담할 것 같은데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요. 네, 어제 사고 직후에는 굉장히 동요가 있었었죠. 그렇겠죠. 어떤 어떤 무엇이 진심인지 그리고 어떤 범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네.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예. 다행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병원에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듣고 당은 조금 동요를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긴급 의총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당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 대비를 할 것인지 특히나 뭐 공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안 체제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윤 부위원장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진짜 잊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되돌아볼게요. 이제 피습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피의자 김 씨, 내가 이재명이라는 이 파란 종이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또 지지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완전히 의도되고 아까 살인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뭐 일단 본인의 이게 상황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는 예. 지지자인 척했다는 거죠.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척하고 있었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관련 범행에 쓰인 흉기 구입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다 이건 들통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통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기회를 노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치밀히 계획된 범죄다. 범행의 동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대표라든지 후보자들의 신변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행과 관련돼서 정치 문화를 탓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국민들끼리 의논할 대상인데 예. 언론 등에서 또 정치권에서 정치 문화를 탓하게 되면요 범행한 사람을 정당화시켜줘요. 그리고 유사 범행을 또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당신들 이런 정치 문화가 문제야라고 하게 되면 그 정치 문화를 단죄하는 식의 뭔가 이런 자유투사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혐오의 정치 물론 그런 것도 없어져야죠. 그런데 그렇죠. 혐오의 정치를 단죄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자체가 또 다른 유사 범죄를 부추기거나 또는 범죄자에 대해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런 또 분위기가 될까 봐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피의자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될까요? 일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어떤 구속 기간, 좀 아마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예. 것 같긴 한데 구속된 이후에도 저는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고 또 어떤 브리핑을 통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범행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범행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주변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지만 억측이 차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억측 그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통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이런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가 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고요. 빠른 수사를 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죠.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셨으니까 일단 9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치적 파장은 어떤 식으로 번질지가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총선은 98일 정도 남은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봤는데 예. 그 총선에 임하는 각 후보자나 정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분들 또 시민분들과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데 사실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시민분들도 또 그 관련 후보자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또 이런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선거운동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들을 누군가 자꾸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일부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발언은 사실은 큰일 나는 발언인 것이고 예. 따라서 이것을 억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로 일단 먼저 보고 그다음에 대상이 정당 당수기 때문에 예. 더 크게 다뤄야 되지만 기본적인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를 보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반 범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특정 정당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범행 동기나 뭐 범행 배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억측 있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범행의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 전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당을 이끌고 총선을 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어떤 이런 테러로 인해서 부재한다는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굉장히 99일 남은 상황에서 상당히 98일이겠죠. 네.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총선 지금 공관위 구성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것도 아마도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일단은 좀 정중동의 자세로서 어떤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를 저는 일단은 모든 당원과 아니 국민 모두가 다 아마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6년 이 박근혜 대표, 또 2022년 대선 당시에 송영길 대표 테러를 당했어요. 자, 이 같은 일들이 글쎄요, 이제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범행을 한 사람들의 문제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상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정치인이 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예. 또는 이제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 또는 그 사회를 만들었다고 또 오해받는 정치인들이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마치 이런 모든 잘못들이 정치 잘못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정치인을 대상으로 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지모 씨라고 이분이 본인의 수감 생활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혀져 있는 것이고 송영길 당시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본인의 종전선언을 주장을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종전선언을 좀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것이죠. 이번은 이제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경우는 약간 더 다른 것이 지난번 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도. 그러나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아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보여서 더욱더 심각한 거죠. 예. 네.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극단적인 정치 진영 대결로 치닫는 정치 현실이 테러를 낳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헤이트 스피치, 우리가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의회 습격을 통한 어떤 그 민주주의 붕괴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만은 어떠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정치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전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걸 정치권 문화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행의 정당화를 시켜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왕정이었을 때는 그 바뀌질 않잖아요. 세습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혁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자꾸 바꿔가는 입장이죠. 잘못하면 바꾸고 하는데
이게 타협의 정치가 좀 아쉬운 거죠. 타협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대로 고착되는 거라서 예. 정치권이 타협의 정치를 하면 조금 더 국민적으로 유연함을 우리 국민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협의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그 정치 일정들은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2+2 협의체도 그렇고 네. 모든 게 지금 연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마 최소한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네네. 일단 이 대표의 경강 회복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정치권이 아마 조금 멈춰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빨리 좀 그러니까 크지 않은 부상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으로는 외상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지지자이더라도 예.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신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온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빨리 케어를 하셔서 현장에 대표로서 네. 복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 이 신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피습 사건으로 내일로 예정이 됐었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이 연기가 됐고요.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이 최후 통첩도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 지금 상황을 먼저 그 설주환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일정들이 미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어떤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본인은 신당 창당에 대한 선언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네네. 어찌됐든 간에 입장 표명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원칙과 상식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대표에 대한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이번 주까지 예. 기다리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늦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의 복귀 상황, 그다음에 건강 호전에 대한 속도 등을 보고 아마 예. 이 두 분 다 두 쪽 예. 진영에서 전부 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도부에서도 이제 정치적 해석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창당이 어렵게 됐다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는 됩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안민석 의원께서 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일로 불가하다 정치적인 어떤 의지가 어떤 꺾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의지를 뭐 더 하게 된다거나 이것은 저는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자고 어저께 그렇게 당에서 정치권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다치게 됐으니까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된다. 그 논리는 뭐예요? 그러면 안 다쳤으면 하고 다쳤으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것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러한 테러를 네.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악용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해석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결집을 해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1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권한대행 체제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대병원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무 관련된 고려도 했을 거예요. 가까이 이제 뭐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간접 당무를 당연히 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 정국이라서 마냥 누워 계실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따라서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무를 보실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이 훨씬 편하죠. 서울이. 그렇다면 당무를 보는 시점 정도에 이낙연 전 대표의 기존 진행됐던 것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인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도 연결돼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권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예정대로 신당 창당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할지 여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뜻이 정치 개혁에 있다면은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얘기해 볼 계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낙조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3지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양당의 신당이 지금 어찌 보면 개문발차를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빅텐트가 쳐져야지만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마 현실론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는 기존에 약간은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인터뷰에서는 어떤 굉장히 열어두는 자세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 아마 근시일 내에는 만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 맞아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론만 가지고 아마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곧 야합으로 비춰질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허은하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후에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준석 신당에 상당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신당의 노선을 좀 보고 판단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제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의 노선이 먼저 분명해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은 약간의 노선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본인들은 수권 정당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약간의 노선 변경이 있어서 예전에 바른미래당인가 바른당 정당의 그 경험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3당 호남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뭔가 정당 활동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중에 하나가 천하람 전 현 위원장이 호남에서 출마를 할 건데 이준석 신당으로 갔단 말이죠. 그거는 호남에 뭔가 그 지지세가 더해지는 액션이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북과 대구, 그다음에 수도권만 창당을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구당을. 호남은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할 때. 차차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보완적인 뭔가 액션을 예상하고 그런 계획을 밝힌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할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비습 사건에 야당도 이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죠. 어제 이 대전과 대구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어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 살아오면서 제일 안 해본 게 건배제입니다. 저는 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 이 지방 행보 지금 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죠. 이 과거 이 40대 남성이 한 위원장의 이 자택 앞에 점화형 토치들을 두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이구 저 장면들 보면 한 비대위원장도 좀 경호를 좀 탄탄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내에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시민들을 다 믿고 있지만 저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는 하기 때문에 다만 공권력에 의한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될 때부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성이라는 건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권력에 의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의 밀착 경호 등은 당에서 이제 사설 경호 등을 통해서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피습 우려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당에서 내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운동할 때 가해질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또 정치인들과의 거리를 넓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당에서 사설 경호팀을 통해서 밀착 경호는 보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먼저 찾았고요. 그다음에 대구를 갔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여기가 정치의 뭐 고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어떻게 뭐 의미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가 이제 일정이 이렇게 정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행보에 따라서 신년 인사회가 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년 인사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대전의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고향이라고도 또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구, 정치적 고향. 정치적 고향이 대구고 대전은 또 지난번에 찾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멘트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이지만 기호지방으로 저희가 정치권의 그 야당과의 투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지방이라는 게 수도권 플러스 충청지방인데 그렇죠. 충청에서도 저희가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수도권뿐만 아니고 그래야지만 과반을 넘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가 충청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은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에 대해서 참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또 대한노인에 찾아서 또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해진 저는 뭐 행보라고 보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전국 아마 한번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당이라든지. 근데 또 마침 또 신년을 맞이해서 어떤 각 당마다 지역 조직마다 지금 신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무래도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당초보다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오늘 뭐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아마 그 지난번 민경욱 전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갔었을 때와 어떤 모습,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좀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양창수 전 대법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 뭐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공식 부인했는데요. 당내에서 검토된 건 뭐 사실이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법조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당에서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문자를 다 돌렸고요. 그런데 아마 검토됐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검찰 출신이고 법관 출신은 아니고 학자 출신이면서 대법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조인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고요. 그러나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조인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괜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공식 부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글쎄요, 뭐 50대 젊은 비법조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거는 법조인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뭐 당 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어찌 보면 다 지금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찌 보면 검경, 그다음에 어떤 판사 출신이라든지 법조인 일색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생각했었을 때 어떤 국민적 공감, 정말 이런 어려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공감하고 이 공감 능력이 과연 있을까? 저 정치인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판사 출신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검찰 출신 일색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또는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권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회를 바꾸게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바꿔졌고 이제는 바꿈의 대상이 됐는데 그 운동권을 바꾸는 것이 검찰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공관위원장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여객기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탑승자 379명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승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5분 만에 모두 탈출한 뒤 기내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당시 승객들이 긴박했던 상황 털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일본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잘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여객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기내에 연기가 들어차고 창밖에는 붉은 화염이 보입니다. 기내는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겁에 질린 승객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혼란도 잠시,
승무원이 긴급 상황 탈출 지침에 따라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미 반대쪽으로 승객을 유도해 5분 만에 전원 비상 슬라이드로 빠져나왔습니다. で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あと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みんな降りたというような格好ですね。その間多分5分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 탑승자 전원이 탈출하고 잠시 뒤 비행기에선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奇跡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ね。少しでもタイミング遅れてたら死んでたかもしれないんで。 여객기와 충돌한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여객기는 일부 승객은 다쳤지만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 관제 오류를 충돌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새해 첫날 일본을 강타한 규모 7.6 강진 피해 지역의 처참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7층 건물 등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 적어도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7층 높이의 건물이 통째로 고꾸라졌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소방대원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잿빛으로 변한 도심 곳곳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치솟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일본을 덮친 강진으로 200채 이상의 건물과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도시 곳곳에 정전과 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민 5만 7천여 명이 피난소로 대피했습니다. 昨夜から全力を挙げてこの情報収集に努めていますが、この道路寸断のため能登半島北部地域への立ち入り、これ極めて困難な状況に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쓰나미주의보가 해제되면서 100기를 통한 물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성명을 내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재해가 조기에 수습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구속 상태인 송영길 전 대표 어제 또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송 전 대표 구속 기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단 한 번뿐입니다. 또 조사할 때도 묵비권 행사했죠. 이 같은 피의자 비협조적인 태도 향후 검찰과 또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출석 거부권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직자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 헌법적인 관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에서 진술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출석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결국 현재 이제 언론의 그 보도를 봤을 때는 큰 수사에서 차질은 없다. 이미 물적, 인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계속 지금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10일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10일 더해서 이제 20일 그 기간도 다가오는 1월 6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6일 전에는 추가적인 어떤 진술을 받기보다는 있는 상태의 수사를 정리한 다음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 현재로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결국 수사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상으로 지연될 확률은 적거든요. 어떤 지금까지 송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윤관석 의원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재판까지 진행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송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다른 사람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지금 재판이 거의 1심이 거의 막까지까지인데 선고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송 대표의 어떤 진술 여부가 그 어떤 이 수사에 큰 영향은 없고 아마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것은 그냥 저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검찰로서는 어떤 구속기간 연장을 하면서까지 굳이 저는 구속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시급하게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실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설 변호사 지금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 진행이 안 되더라도 검찰의 그 기소는 뭐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인적 물적 증거에 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일정 부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어떤 그 돈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면서 그 경선의 관련성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 나아가 인적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미 추가적인 조사를 뭐 어떤 공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그 본인이 이렇게 진술 거부를 넘어서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사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달에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윤종성 의원 등이 또 세 명 허정식 의원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소환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분들을 소환을 해서 아마 수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허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부인을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다른 의원들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진술 확인을 할 것이고 어떤 이런 다른 여기서도 이미 그 윤관석 의원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요 버터 맥주라고 불리는 이 맥주 제품을 기획한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주환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버터 맥주라고 있는데 그게 버터가 들어간 것이냐 아닌데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버터 향이 난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던 것인데 이 수사기관 동부지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인할 만한 어떤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라 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꽤 좀 작년 정도 됐었었죠. 상당히 이 버터 맥주가 특히 MZ 세대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각광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의정부지검 같은 경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 제조사에 대한 어떤 혐의 없음 결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함으로써 이 부분 재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아마 허위 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허위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그 여부 판단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키워드는 오인 혼동 가능성이죠. 버터 맥주라고 했을 때는 마치 버터가 들어가 있는 맥주, 버터 맛이 나는 맥주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과연 그것이 상식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그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도 그 어떤 판단이 나뉘는 것처럼 일반인의 어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관련이 되는데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건강,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식품이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건강 보조식품인 것처럼 그 광고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데 이번엔 주류에서 문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로 바꾼 것처럼 버터 맛 우유가 아니고 계속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조인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가 됐지만 부동산 시장 고금리 고물가 이중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선발 PF 위기가 급한 불이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공사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사업장은 당장 오늘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크레인이 멈춰서 있고 골조 위엔 흰 방수 천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1월 1일부로 공사를 중단하고 강북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현장이지만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공사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의 소송전으로 조합장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공사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진 겁니다. 시공사가 받지 못한 공사비는 1,800억 원.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멈췄던 둔촌 주공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합원들은 늘어날 공사비와 입주 차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잠 못 자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죽고 싶어요. 풍선으로 치면 턱 건드리면 터지. 지금 죽지 못해 산다.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심해지고 있는 아파트 공급 가뭄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이 특별 공급이 신설되고 최대 1%대 저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생아 특별 공급 요거 같아요. 요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요,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공급은 저희처럼 일반인들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제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거고요. 예.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나 뭐 신혼부부 같은 특별한 분들한테 이제 물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신생아 특별 공급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어떤 제도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요,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네. 물량이 7만 호 정도 됩니다.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데요. 한 3만 호 정도 공급이 되고요. 민간 분양이 10,000호, 공공 임대가 3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자금 대출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특별 공급을 해줬죠.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신생아 네.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제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연소득 기준으로요. 네네. 자산 기준이 4억 6,900만 원이고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예. 집값이 9억 원 이하면요. 대출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1.6에서 3.3%. 굉장히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신혼부부들이나 출산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점은 한부모 가정 또는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죠. 네. 안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입양 가족도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데 지원이 될 텐데 주택자 구입자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세도 사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 대출도 해주는데요.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동일한데요.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으로 조금 더 낮아졌고요. 집값은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원까지 대출 한도는 3억 원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는 조금 더 낮습니다. 네. 1.1%에서 3%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집을 사도 저리 대출을 해주고요. 전세로 네. 가도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결혼한 가구한테 주택 청약제도 불리하게 적용된다 지적 많았거든요. 이 네네. 부분 개선될까요? 이게 뭐 그래도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신혼부부들이 이제 부부가 있는데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 한 세대 한 명만 이게 혜택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2명 다 청약을 해도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동일 그 당첨자 발표일 기준에
둘 다 청약을 하게 되면 부적격이 되는데 올해는 한 명은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고요. 또 좋은 건 그 민영 물량들 가점제 물량에서 이제 통장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15년 보유하게 되면 17점까지 주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 점수까지도 인정을 받습니다. 최대 3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50% 물량이니까요. 점수가 좀 올라가겠죠. 3점은 더 점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과 다자녀 청약 혜택도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청년들도 혜택을 줍니다. 올해 정부 정책의 주 키포인트라면 청년, 신혼부부 출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청년들은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도 제 애한테 꼭 가입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이자율이 4.5%나 됩니다. 지금은 은행에 우리가 예금 가입하러 가도 4.5%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청약 통장이 4.5% 높은 금리를 주게 되고요.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된다면 또 전환 신청도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새해 소망으로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꾸려야 할까요?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 보면 이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PF 대출 변수가 있는데 뭐 공통적인 사항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금 여력이 되고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 최대한 많이 조정이 되거나 분양가 전에만 청약 위주로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에 바뀐 부동산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대의 얼음 축제죠. 중국 하얼빈에서 국제 빙설제가 열리는데요. 얼음 왕국으로 변한 하얼빈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국제 빙설제는 매년 1월 5일에 시작되는데요. 198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눈과 얼음 조각 전시를 중심으로 한 종합예술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는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힙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는 세계 유명 건축물이나 고전 속 인물 또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풍경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빙설 조각 작품이 전시됩니다. 네, 정말 얼음 왕국이 따로 없는데요. 낮에도 참 아름다운데 야경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이곳의 조각들은 밤이 되면 불을 밝히는데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하얼빈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 자연스럽게 얼음과 눈을 이용한 예술이 발전해 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빙등입니다. 1963년부터 매년 빙등 축제를 주최해 오던 것이 지금의 국제 빙설제의 시초가 됐는데요. 이 축제는 매년 1월 5일에 시작하지만 해마다 날씨에 따라 폐장일은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로 점점 폐장이 빨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풍경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남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호남 동부에 1에서 5cm, 서울에는 1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1도에서 2도 정도의 기온 차이로도 눈이 비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에서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린 뒤 밤이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와 울산 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반짝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토요일부터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